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한국에 있어서 정치 자금이 과연 무엇이고 정치 자금이 어떻게 조달 또 배분되는지 또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와 정치자금. 민주정치와 정치자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민주정치와 정치자금, 또 정치인과 정치자금, 정당과 정치자금,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정당, 이익집단, 선거와 같은 각종 정치 행위자를 필요로 하며 이들을 운영하는 데는 포리티컬 마니라고 그러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포리티컬 마니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민주정치 이상은 돈이 필요 없거나 적게 드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실 정치는 상당한 정치 자금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 자금은 자동차 엔진의 윤활유와 같기 때문에 윤활유를 좋은 거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가 잘 가고 좋지만은 그렇지만 않고 나쁜 윤활유를 사용하게 되면 엔진이 고장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이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모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치부패의 요인이 되고 따라서 정치자금은 민주정치의 필요악,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에서 낙마하는 대부분의 사례는 부정한 정치자금의 운영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의 경우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어쨌든 이와 같은 막대한 정치자금 또는 통치자금을 마련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정치자금법과 같은 각종 법규를 통해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관계법 중에서 정치자금법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정치자금 규정법 그리고 미국은 페더럴 일렉션 로라고 연방선거법을 통해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자금이란 무엇인가 라고 그러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리티컬 마니 정치자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당비, 당의 당원들이 내는 회비, 그리고 당비죠. 또 일반인들이 내는 후원금,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는 기탁금, 또는 국가에서 내주는 보조금과 정당의 당원,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 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 하는 자, 예비후보자지요. 자가 후원의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원, 그 밖에 정치활동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과 같은 모든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정치자금이다. 그건 개인자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물론 개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돈이다. 정치활동을 위하여 그런 기부는 뭐냐?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에
자가 정치 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개인이나 또는 후원한테 주는 돈을 소위 기부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금품이나 시설에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 경감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비는 당원이 내는 당원이 당규나 당원에 의해서 당원이 내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얘기하고 기타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얘기합니다. 보조금은 정당의 육성을 위해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앞에서 정당은 국가에서 헌법에 의해서 보호한다고 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하는 단체인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후원회가 조직되고 또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역대 정치 자금과 관련된 정경유착, 다시 말하면 정치와 경제가 서로 한 통속이 된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치 부패의 온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부패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정경유착의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이것은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도 쉬울지 않은 하나의 사회병, 병리현상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기업인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의 개념을 공적인 차원보다는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깨끗한 정치보다는 부패된 정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나 정책 결정기구와 경제 엘리트, 개별 기업이나 기업인 단체, 재벌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겠지요. 와의 인적, 제도적 연줄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치 부패의 요인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정치인과 기업인을 축으로 형성되는 부패 구조인데 한국에서 정경유착은 정치인의 경우는 이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그러고 기업인은 정치권으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 금융상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정경유착의 형태는 정치인의 경우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자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관련되어 있으며 기업의 경우도 과거의 대기업의 이익 집단인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중소기업까지 아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그럽니다. 김영란이라고 그러는 그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소위 이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먼저 대법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것을 김영란법, 일종의 청탁금지법이라고 그러는데 한국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2015년 3월 27일 공포되었는데
당시 이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제안 발의해서 김영란법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약 160만 명 됩니다. 기여직원 7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 등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아주 상당히 많은 우리 국민들한테 소위 적용되는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김영란법은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또는 정치 부패,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하나의 법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 시에 그럼 역대 정권의 소위 정경유착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중석불 불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공개된 정치 자금 부패 사건인데 1952년 피난처인 수도 부산에서 소위 발췌 개헌안을 통과를 계기로 야기된 5.16 부산 정치 파동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당은 8월 5일 대통령 직선의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소위 수출품이었던 중석불을 불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자에게 폭리를 주고 자유당 정권의 유지, 특히 반대 세력의 해요, 백골달과 같은 정치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막대한 정치자금을 거두어들인 사건이 이것이 소위 중석불 불화 사건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외자를 도입했고 국내 산업도 상당한 수준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권보다도 정당 또는 정치인과 정경유착이 심화된 시기였다. 그렇게 봅니다. 이는 그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소위 프루토코로스 금권 정치 시대가 개막됐다. 특히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을 사전에 조직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4대 의혹사건, 제1교포 재산 발입을 둘러싼 의혹사건, 3분 폭리사건, 각종 금융특혜, 예자 도입 시의 커미션 강요, 국유지 불화 사건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치자금 비리가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태우 정권 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집권당의 당 운영비뿐만 아니라 총선거 시 후보자 지원금, 군장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에게 돌린 촌지, 야당 공작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두환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구속됐고 처벌을 받았고 특히 검찰이 전두환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인데 이 기간 중 7년 동안 무려 9,500억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태우 정권의 경우는 원자력 건설, 경부 고속전철, 신공항 건설, 골프장 허가, 수서비리, 차세대 전투 구입 사건, 상무대 비리 등 역시 마찬가지로 수백억씩 각 기업들로부터 받아서 노태우 대통령 자신이 통치자금이란 명목하에 5천억을 조성했다고 발표했으며 검찰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기업 경영 선처 명목으로 받은 2,500억을 2,300억을 확인해서 1995년
11월 달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경우는 과거와는 달리 기업은으로부터 대통령 자신이 일체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인 제1부속실장이 비리에 관련됐고 또 1996년 한보 기아 사태와 관련성이 됨으로 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등이 역시 비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대통령의 아들인 김호복 씨는 2002년 6월 알선 수재와 변호사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리고 또 차남 김홍걸 씨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가 농협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후원자인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노건평 씨와 함께 역시 구속됐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했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자살로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이 솔로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시 선거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 처벌되었습니다. 최근 다스 재판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역시 지금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청와대 비선 실세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기업과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돼서 역시 특별검찰에서 기소,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대통령과 관련된 소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어떠냐? 국회의원들은 주로 국정수행 과정에서 이권개입, 특정 기업 또는 업계로부터 노비를 받고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 인사청탁 등인데 심지어 이런 현상은 아주 국정감사 때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도 철도공사 비리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3명의 국회의원이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20대 국회도 역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런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해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그러한 그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이 정치부패 혐의가 있더라도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기 중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소위 방탄국회를 소집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실태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정당은 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따라서 헌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을 정당에 주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헌법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운영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전이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당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큰 기업이지만 또 외국에서는 일종의 좀 기관이지만 외국에서는 일종의 좀 사적인 단체로 생각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없지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당은 일종의 국가의 큰
기관이다. 뭐 그런 각도에서 그리고 또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국고보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참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국고보조금이 얼마나 지급됐느냐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거 때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2배가 나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정당 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는 정상적인 경상적인 국고보조금이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은 똑같은 액수의 국고보조금이 또 역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는 4.15 총선을 소위 겨냥해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의석이 한 120석이었기 때문에 의석이 제1여당으로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120석의 의석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지원금은 120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92석인데 115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나갔고 민생당의 경우는 20석인데 79억이나 나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역시 20석이라 61억 원이 나갔습니다. 같은 그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미래한국당은 소위 그 미래통합당의 의성정당으로서 아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적게 나가신 거고 민생당은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한 의원들이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79억이라고 그러는 액수가 나갔습니다. 정의당은 27억, 더불어시민당 역시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그 의성정당인데 24억, 민중당은 9억, 우리공화당 5천만 원, 우리경제당 3천만 원, 국민의당 3천, 친박신당 3천, 열린민주당 3천 이런 식으로 해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거의 정당별 선거 보조금 현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다. 2020년에 소위 국고보조금이 정당에 지급된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에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455억 5,115만 원이라고 그러는 아주 막대한 국고가 정당 발전을 위해서 정당 운영을 위해서 지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5억을 매 분기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해서 국고보조금을 당시에 국회의원 의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배분액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전체 국고보조금의 39.4%인 179억 6천만 원, 국민의힘,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합친 것이지요. 여기가 40.4%로 184억 4천만 원입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28억 원, 국민의당은 9억 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4.15 총선에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 의석수를 적게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그 전에는 사실 국민의힘이 상당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게 전국적인 그 비례대표의 의석까지 합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얻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의 경우 제21대 총선거가 실시되어 선거 보조금으로 정당 보조금과 비슷한 규모의 액수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경우 정당 전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거의 911억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배분 방식은 동일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 보조금의 총액인 50%를 일단 균등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에게 우선 전체 국고 보조금의 50%를 나눠준다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섭단체가 2개만 밖에 없다. 그랬을 경우는 50대 50으로 나눠주고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 33.3%씩 해서 세 정당에게 나눠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게는 총액의 5%를 무조건 줍니다. 그리고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는 최근 선거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총액의 2%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배분된 다음에 또 나머지는 국회의원 의석에 따라서 배분되는 그런 복잡한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를 다시 각 정당의 의석수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경상보조금을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455억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선거에 쓰는 자금이 아닙니다. 선거에는 또 쓸 수 있도록 동일한 액수인 455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니까 그래서 이 경상보조금은 보조금의 30%를 정책연구소 예를 들어서 민주정책연구소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또 국민의힘의 경우는 여의도연구원 그와 같은 정책연구소에 30%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이 그냥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해라. 그래서 정책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정책연구소를 가져야 되고 또 정책연구소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상은 각 시도당에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정당이 중앙당이 있고 각 지역당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당 또 경기도당 그런데 10%를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 이상은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보조금의 50%, 총액의 30%, 또 정책연구소의 10%, 정책연구소의 30%, 시도당의 10%, 여성정치발전의 10%, 그래서 50%는 그런 정책연구, 여성발전, 여성정치발전,
시도당 운영에 쓰라고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에 나간 액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179억, 국민의힘이 184억, 정의당이 28억, 국민의당이 9억, 열린민주당이 9억, 기본소득당이 1,577만 1,000원, 그 다음에 시대전환이 1,500, 민생당은 그 전까지는 국회의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7억이나 받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2,300만 원, 진보당은 4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친박신당은 1,200만 원 정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있었던 각 분기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나 진보당, 친박신당과 같은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사실 정당이 해체됐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또 지역구에서도 아주 적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이 국고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에는 좀 더 엄격한 검증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그러한 검증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 2017년에 정당 선거 보조금,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을 때 있었던 정당에 대한 선거 보조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의석이 292석이었는데 이제 일부 사람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소위 국회의석을 박탈당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123억을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19억, 그리고 국민의당은 86억, 바른정당 63억, 민주정의당, 정의당 27억,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변경했는데 일부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그 정당 이름을 고수함으로 해서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 등록한 정당에게 주는 그러한 보조금인데 이게 2017년 5월 9일에 있었던 제19대 대선에서 배분된 정당에 대한 소위 국고보조금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펀드는 일반 유권자로부터 은행의 펀드와 같이 자금을 일정의 이율로 제공한다는 공지를 하여 모금한 다음 선거 후 일정한 이율과 같이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지율이 적을 경우는 원금 보장이 사실상 안 되고 원금 보호의 의무도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자기가 준 정치펀드가 다 소위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선거 공영제로 인해서 후보가 15% 이상 지지 획득 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 자금을 보전받기 때문에 이를 반환 자금으로 이자까지 합쳐서 주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홍보와
자금 모금이라고 그러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고, 유권자 입장에서도 지지 후보를 응원하는 동시에 일정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특히 이것은 돈이 없는 정치 신인, 그러나 또 돈은 없지만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가망성이 있는 그런 후보자 또는 유명인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정치 펀드를 하게 되면은 아마 상당한 자금이 모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후원의 제도.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2천만 원 이상을. 대통령 후보자 등 후원에서는 1천만 원, 기타 후원에는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후원인은 1회 10만 원,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소액 펀드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의 회원은 연간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만 원 미쳐 넘는 거죠. 후원금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과 단체는 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벌 총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자기 개인 돈을 갖고 내는 거지 기업 돈으로 내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후원금 등 정치자금은 일반 납세자가 기부했을 경우는 연간 10만 원까지는 완전히 자기 세금에서 공제가 되고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당의 당내 선거시 경선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교육감 선거 후보자, 국회의원의 경우 연간 1억 5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는데 단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200까지, 3억까지 모금할 수 있는 거죠. 단체장의 경우는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경우 선거 비용이 40억이다. 그러면 20억까지만 모금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경우는 지방의원의 경우는 이런 후원회를 조직할 수도 없고 또 받을 수도 없습니다. 후원금 제도에 따라서 2018년에 각 정당이 받은 후원금 액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총 후원금이 259억이요. 259억. 자유한국당 156억.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총 정당이 국회의원 후원금이 받은 게 618억입니다. 그래서 평균 1억 5천만 정도가 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후원금을 받은 상위 10명을 보면은 여기 있는 거와 마찬가지. 이건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가 됐고 또 중앙선거관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 거 마찬가지로 2018년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1인데 3억 2천만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주로 여당 의원들한테 많이 정치자금이 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아마 이것은 정치 자금의 어떤 그 불균형 현상하고도 좀 관련이 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권당의 쏠림 현상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도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상위 10%, 상위 10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하위 10명. 이거는 대개 비례대표. 비례대표의 경우는 이제 지역구가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가, 고정 지지자가 아무래도 적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그 정치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비교적 적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에 있었던 정치 자금에 대한 후원금의 규모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원금은 2017년보다 2018년이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보다 이렇게 한 8%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정당별 평균 모금액은 집권당인 민주당이 가장 많고 평화당, 정의당 순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의 경우는 근데 각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2017년 6월 30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의 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당 후원회는 정의당이 제일 많습니다. 또 민중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정의당과 민중당의 경우는 소위 그 진성당원, 골수당원, 그리고 노동조합과 같은 특정 집단으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그러한 그 회원들이 아마 이 후원금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앙당 후원의 모금 총액은 한도액이 100억입니다. 공직선거가 있을 땐 역시 여기도 2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탁금은 뭐냐?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돈을 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나는 정치 자금으로 얼마를 내겠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 가지 그 방식에 따라서 아까 그 후원,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치 자금을, 기탁금을 소위 분배하고 있다.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게 주라고 그러면 특정 정당에게 주는 거고, 특정 정당을 기탁한 사람이 적시하지 않으면은 일반 그러한 그 후원금, 보조금 배분 방식에 따라서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국민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20억밖에 안 됩니다. 20억밖에. 그런데 아마 이것이 20억밖에 안 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탁금은 연말에 많이 기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중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 제도화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라고 그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제도가 상당히 정경유착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라고 그러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역대 대통령의 경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어느 누구도 정치 자금에서 자유스럽지도 않았고 또 결국은 그 정치 자금 때문에 재직 중에 또는 퇴임 후에 또는 재직 중에는 본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법에 의해서 그러나 자녀들 또는 측근들이 이러한 그 정치자금과 관련돼서 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우리가 보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이런 금권 정치가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소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에 투자할 때 반드시 일정액을 소위 커미션이라고 그러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나라가 커미션 공화국이다. 그런 비난까지 외국 정부 또는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자금의 제도와 투명화, 소위 공개화를 통해서 한국 정치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 첫째는 비용이 한국 정치가 많이 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81년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제도에 관한 연구를 나라 최초의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하여튼 그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미국에 비해서는 약 15배, 일본에 비해서는 5배 이상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정치자금 사용이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불균형 정치자금, 고비용의 정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여야의 불균형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쏠림 현상. 그러니까 여당의 기업이나 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정치자금을 주어서 어떤 특혜를 정치권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투명성의 문제. 물론 지금은 법에 의해서 투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법망을 빠져나가서 비공식적으로 거래되는 정치자금이 상당히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 부족.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경우는 정치자금은 정치인 개인이 마련하는 것이다. 또는 정당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돈 많은 사람들은 정치를 해야 된다.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정치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정치 자금은 국민이 부담해야 된다고 그러는 인식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정치자금 제도의 그러면 개선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그러는 것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 방안은 첫째, 정치자금 실명제의 철저한 실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는 지금 금융실명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자금도 법에 의해서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정치자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 정치 과정 자체가 잘 공개가 되지 않고 또 비공식적, 음성적으로 주는 정치자금이 아직도 많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중앙선거관리인에서 일정한 액수 이상을 내는 소위 정치자금의 경우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 또는 정당도 자기네 스스로 다 공개해야 된다 이거죠. 설사 10,000원 이상 내는 사람도
실명으로 다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후원의 제도의 개선. 후원의 제도가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시키는 데는 기여할 수도 있지만 후원의 수입 내역을 단순히 총액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의 내역을 인적사항이 명기된 구체적인 후원의 수입, 지출 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하고 언제든지 이것을 유권자가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는 A라고 그러는 상원의원의 경우 그 선거 자금에 관련된 것이 다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어떻게 썼다고 그러는 것, 심지어는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도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점심 식사를 했을 때는 정치자금으로 계산했지만은 개인 차원에서 쓴 점심 비용은 개인 자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거기에 보고도 합니다. 국고보조금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까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선 국고보조금이 물론 정당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납세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배분 방식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서는 연말 세금 정산 보고 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일괄 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우는 납세자가 연말에 나는 대통령 선거에 선거 자금 3부를 기부하겠습니다. 또는 안 하겠습니다라고는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게 체크오프 시스템인데 그래서 만약에 1억 명의 소위 그 납세자가 3불씩 내겠다. 그러면 3억 불 정도가 되는 그러한 소위 그 선거 자금이 국고에 소위 그 모으게 되고 그래서 국고에서는 그것을 대통령 선거 때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후보자한테 소위 배분합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만약에 정치를 잘하게 되면은 많은 납세자가 여기에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기부하겠다라는 데 동의하는 거고 또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동의하지 못하게 되면은 선거자금이 적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정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인에 대한 또는 정치에 대한 평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도는 지나치게 국회의원 선거 결과나 의석수를 가지고 하는데 지방 선거 결과 또 대통령 선거 결과도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세 감면 제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 기부액에 대해서 소득세, 증여세 등은 면제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따라서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해서 미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체크오프, 일괄 공제 제도를 좀 더 우리의 경우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액 다수에 의한 정치자금 기부 관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당비 제도 개선입니다. 민주적 정당은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며 이는 당 재정의 독립성 확보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간부에 대한 과도한 당비 부담액을 오히려 줄이고 일반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이런 것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좀 제도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치관계법의 개정이다. 선거제도를 돈 적게 드는 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각 정당에서 실시하는 경선에서도 많은 비용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치자금 위반자에 대한 처벌은 아주 상당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 재산 등록 제도에 대한 강화도 공직자가 나중에 선거 나올 때 나름대로 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위원회 역할과 권한 강화다.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에 관련된 독점적,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역할이 강화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선거위원회를 모델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 유권자의 인식, 정치권의 인식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도 깨끗한 정치,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으면서 한국의 정치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